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에 손을 댈지 말지를 두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이후 일관성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떤 분야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그 방향성과 또 어떤 점을 수정해야 될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건설경제연구원 이윤홍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부동산 특위까지 발족을 하면서 세금 논의를 하고 있다, 아니면 안 하고 있다, 각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논의가 없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번복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여당이 좀 책임지고 발언을 해주는 그런 보통 소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상황들이 좀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25번 실패한 여당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집값이 80%가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도 17% 올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을 60%를 올렸고 특히 2021년에 20%를 올린다고 하니까 집값이 17% 올랐는데 한 해 공시가격만 20%를 올리고 그다음에 4년간 공시가격을 60% 올려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면서 집값은 안 올랐다고 정부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집값은 작년에는 14%라고 김현미 장관이 계속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17%라고 네네.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가짜 통계를 내놓고 속이는데 집값이 6억에서 7억 됐다는 얘기입니다. 17%가 올랐다면. 그럼 1억 올랐는데 세금은 공시가격은 6억에서 8억으로 집값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때려 올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들이 앞뒤가 맞질 않고 그래서 선거에서 대패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이후 오락가락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뿐이죠. 그럼 그게 본질입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앞서서 나왔던 부동산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실패를 받고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번에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의 좀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각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 얘기를 갖고는 또 가타부터 말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글쎄요, 쉽지 않겠죠. 쉽진 여태까지의 않죠. 방향성이라는 게 어쨌든 부자들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구도였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부분인데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지난해 70대 책인가요? 거기서 나온 이제 결과가 종부세 상한을 6%까지 올리는 구도로 높이는 걸로 6월 1일부터죠. 그 안이 나온 게 이제 70대 책이죠. 그렇죠. 그런 방향성으로 쭉 가다가 이번에 재보선을 겪으면서 이 세금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을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구성원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다만 합리적인 그런 그동안 지나치게 몰아붙였던 그런
부동산 조세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좀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이래라 그런다고 다 따라가지고 우르르 간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할 만큼 뭔가 토론이 갈등이 있어야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돼야지 적당한 답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그 방향성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뭐 민주당을 위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좋을 거고 뭐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논란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슈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게 뭐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나와서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뭔가 하는 목소리들이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에서 뭔가 혼란이 있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는 식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3년 동안 보면 집값이 2배 이상 크게 올라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서울 중심지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제 크게 공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지에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금 부담이 크게 되고 네. 또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어떤 그 경제적으로 손실이 봤다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첫 번째는 세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계속 세금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정부를 또 불신하게 되고 또 정부를 믿고 집을 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또 축소시켰을 때 어떤 갈등이 또 초래되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 할지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불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좀 추진하고 이런 네. 정책이 돼야만이 지금 분열이나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앞서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번째의 어떻게 보면 실패를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논의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는 뭐 어떻게 보면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LH 사태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작년 2020년 1월 초에 대통령께서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네. 그 안정이라 하면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 돌려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내놓은 대책들은 전부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를 한 겁니다. 이 세제 대책도 작년 김현미 장관을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네. 세제 대책에 대한 지시를 직접 했었어요. 세제 대책은 사실은 이 기재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국토부 장관을 불러다가 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책을 직접 지시를 했는지. 세금 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왜 국토부 장관을 불러다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뭐 6%까지 최고 세율을 높이고 한 것들이 이제 곧 작동이 될 텐데 작년에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지만 오히려 작년이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장관도 LH 사건이 터졌는데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사 대책이라는 그 공급 대책. 공급 대책을 추진하라고. 작년 8사 대책에 127만 호, 2사 대책으로 62만 호에서 190만 호를 공급하겠다. 말도 국민 누구도 믿지도 않을 만한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여당이 네. 그 여당은 작년에도 이 이낙연 대표가 미래 주거 뭐 부동산과 관련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고 네네. 뭐 또 이제 선거 패배하고 또 무슨 특위를 만들어서 또 운영한다 그러고 아니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통일되지 않은 발언을 막 쏟아내고 하나도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 그런 대책들을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계속 자기들끼리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거를 이야기해서 네네. 오히려 정부에서조차도 이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세금이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일 텐데 앞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율을 이제 높이기로 했고 그 높이는 시행일이 이제 6월 1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좀 만약에 변화를 준다면 그 전에 좀 변화를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요. 당 내에서도 지금 뭐 각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갈 것인가 아니면 뭐 결국은 뭐 내년에 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제를 완화하는 식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도 뭐 얘기가 많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많겠죠. 계십니까? 뭐 일종의 이제 가치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작년 뭐 재작년에 그런 부동산 규제 강화의 그런 주체들을 보게 되면 기존하고 틀리게 굉장히 당이 주도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겠죠. 뭐 신념 같은 것들이 막 정제되지 않고 나오면서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입법화되고, 그다음에 70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극강의 그런 조합들, 뭐 종부세 6%, 뭐 취득세 12%, 뭐 양도소득 75%, 이게 다 따랐다는 의미가 있지만 합치면 망하는 장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 없이 막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지금 상황이라서 뭐 그분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좀 많은 부분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고 이게 정말 먹혀 들어갈지 안 먹혀 들어갈지가 좀 가슴 아픈 그런 토론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도입된 그런 그 조세 강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나중에 또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네. 시장 가격을 안정시켰느냐? 그 김원동 그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작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2019년 말이죠. 16 대책인가요? 네. 그 이후에 이 20년 동안 발생했던 게 서울이 20% 오르고요. 시가략가 지수로. 그다음에 동부권이 30% 올랐어요. 그 이후에도. 네, 1년 동안. 그리고 동남권은 14% 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가 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조세와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낸 효과라는 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풍선 효과죠. 고가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그 효과가 영향이 차고가로 넘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중산층이나 서민직들의 주택들의 가격이 더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서 과연 이 종부세 강화라는 선택이라는 게 시장을 안정시킬 거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것은 종부세를 풀어주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라는 차별화된 구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시장에서의 풍선 효과를 통해서 예. 서민층의 주택가를 오르는 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종부세의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뭐 종부세 부분에 완화라는 거, 그다음에 대상 계층이 있어서의 뭐 지금 얘기하는 게 3.2%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걸 초기에 어떤 부유세 개념에 해당되는 1%를 줄이겠다라는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현실적이고 시장 안정에 역효과가 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생각이 많아요. 긍정적인 오히려, 효과가 오히려 있을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히려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원하는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종부세 기준이 정해진 게 한 12년,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이 많은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세제를 만진다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힘을 얻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당위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하고 교수님하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정부가 선행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게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어떤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가격은 많이 오르고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개발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특혜를 또 다시 누리고 그렇죠. 현금 부자들만 집을 그렇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인식들이 생겼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9억이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어떤 시대적으로 지금 가격 오른 상승으로 기준을 본다면 너무 이렇게 낮은 가격이 아닐까. 그래서 기준을 좀 올리고 그리고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시장에서 더 흐름을 더 좋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숫자를 좀 더 추가를 하면 예, 예. 이게 뭐 저는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보니까 근데 70 대책이라는 게 강화된 종부세에 대한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만 보더라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1년 2월까지 서울이 14% 올랐어요. 실거래가 집값이. 네. 실거래 그다음에 기준으로. 동북이 17% 올랐어요. 7개월 동안. 강남은 동남권인 강남 4거주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하면 그 부분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결국 수요가 어디 가겠어요? 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차고가로 넘어가는 현상이 그렇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지금의 구도라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가격에 따라서 그 과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종부세가 갖고 있는 부자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거 부분은 아파트 공시가가 6월에 이제 절동될 것이고 네. 이것도 시행이 6월에 되기로 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이걸 처리할 수도 없고 이걸로 집값 잡는다고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작년 7월 10일 날 이 내년부터 이렇게 네, 중과세를 세율을 높이고, 해서 네, 세금을 과세하겠다. 한뜩 부과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내놨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고치자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면이 안 서는 거죠. 말 네. 체면이 당위성을 안 서고 부여했는데. 이것도 더더군다나 대통령 지시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세율 문제는 그렇고 공시 가격의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이 공시 가격의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7억 5천으로 75% 정도 됩니다. 공시 가격이. 네네네. 근데 빌딩이나 토지나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 낫죠. 35%밖에 안 됩니다. 시세에.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공시 가격이 2배, 세율은 이 빌딩이나 이런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고가 부동산은 최고 세율이 0.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 세율이 2%에다가 여러 채를 가지면 6%까지 내니까 공시 가격은 2배를 더 내고 아파트 가진 사람이 세율은 4배를 더 내고 세금을 8배를 더 내야 돼요. 이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이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율만 계속 높여가지고 네. 이런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낸 지금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이걸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또 땜질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 여당은 중심 없는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엉뚱한 처방을 내려가지고 또 집값을 자극해서 집값을 더 오르게 만드는 일을 반복할 것 같다. 시장에 혼란을 더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뭐 그런 거겠죠. 다주택자들의 혜택이 줄어들면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내놓거나 이러면서 공급이 새로 일어나서 여기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또 폭탄이 매겨지는 상황에서 중과가 이제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 연구원님 이게 좀 뭐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주택 그 임대 활성화 정책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일단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면피했던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래 추진한 정책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잘못된 정책이지 않았을까. 이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어떤 주택을 내놓지 않고 보유를 하고 오르는 기간 동안 기다리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뭐 했는데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한테는 혜택을 축소하는 게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혜택을 많이 부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혜택을 축소를 하면 장기간 보유하는 어떤 기간은 줄어들고 네. 일정 부분 어떻게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 기억에는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강화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차라리 혜택을 늘려주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혜택을 다주택자는 혜택을 많이 준다면 이제 장기간 보유하는 어떤 느낌이 들고 그 두 번째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큰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세금 혜택을 많이 부여해서 부담감을 주고 해야 시장에 어떤 내놓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 네. 세금을 축소를 하고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이렇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여쭤본 건데요. 네. 그럼 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뭔가 혜택을 더 주는 초반의 정책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면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임대를 통한 어떤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 다주택자한테 앞전했던 것 똑같이 간다면 그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는 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않을 듭니다. 것으로 보십니까?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다주택자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주택자의 다른 측면이 임대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내가 뭐 전세를 놓다가 갑자기 내 아들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전세를 빼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0년간은 임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도 5% 규제를 받아라 대신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주어진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유지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든 네네. 임차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특히나 도시의 중심부의 지역은 임차 가격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 도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 뭐 40제곱미터 이하의 그 주택 소유주가 뭐 다주택자가 40%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40%의 그 어떻게 보면 임대 그 가구의 비율이라는 것은 중심 도시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소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주택을 일부러 뭐 임차인들이 소유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그들의 꼭 이로운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네. 본thân 집을 분양주택을 받아야 되는데 뭐 5제곱미터짜리 다세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자기가 주택을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뭔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건 사실 바람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다주택지에 대한 기능을 분명히 최소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해야 된다. 그걸 이제 지금 겪었던 문제처럼 얼마나 덜어내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 위헌소 소지도 있고 실제로 그 효과라는 게 시장 가격 안정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뭐 등록 임대 사업자로 남아 있다 그러면 10년은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임대 사업자로 남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들의 방법이라는 것은 임대를 올리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베를린 주택 시장이 있어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반응으로 임대료 동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임대를 못 올리게 되니까 임대인의 경우에는 일부러 안 놓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생기는 공급 부족 효과 때문에 시장이 더 그 불안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임대사업자라는 부분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매각을 유도하는 게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입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 이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동일시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설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임대사업자 특혜예요. 이거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한 1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년에 한 500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데 네네. 그 12억짜리 주택을 100채, 500채를 가지면 세금을 한 번도 안 내요.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거죠. 그걸 정상화시키는 거지. 그게 무슨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작년에 한다고 해놓고 신발 던지니까 네. 이걸 유예해가지고 없었던 일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잘못된 정책이고 그 잘못된 정책으로 지난 3년간 주택을 이 사람들이 100만 채를 사들였어요. 100만 채를 사들였다는 거는 부산에 있는 주택만큼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주택을 쇼핑하듯이 사드는 바람에 주택 매물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네네.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네.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 근원을 작년에 고치겠다고 해놓고 신발 던진다고 그걸 다시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와서 그 특혜를 줄인다는 건 당연한 조치고 세제 특혜뿐 아니라 지금 임대사업자에게는 대출 특혜가 있습니다. 개인은 50% 대출해 주던 걸 40%로 줄여놓고 임대사업자는 8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지금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80%를 대출을 받고 있어요. 3주택 이상은 대출을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회수를 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아니 집을 3채, 4채 사는데 자기 돈으로 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왜 국가가 그걸 대출을 해줘? 그 말이 부분은 특혜죠. 확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서 다주택자에 그 대한 대출을 대출 완화에 회수하고 대한 세제 부분, 예. 특혜를 줄여야 그 사람들이 가진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지. 새로 아파트를만 잔뜩 짓는다고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거 120만 원 짓겠다, 60만 원 짓겠다고 말만 한다고 아파트가 빵도 아닌데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닌데 그런 정책으로 집값이 잡힌다? 집값을 진짜 잡을 생각이 있다면 그 사재기 된 물량 그게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부과 특혜를 박탈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대출 특혜까지도 박탈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인해야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집값을 안정시킬 의사가 있다면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네네. 왜 올랐는지를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혜택을 축소하는 뭐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대출을 심지어 뭐 다 수거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집값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뭐 보통 분노를 하고 계시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출이 계속적으로 좀 강화되는 그러니까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무주택자 또 실소유자도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이제 집이 필요한 분들도 집을 얻기 어려워지는,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 뭐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좀 더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대출 구조가 된다면 이제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서 또 다시 집을 사는, 그래서 집값이 또 오르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게 합리적인 좀 의심이라고 보십니까? 그 시장에 나오지 말고 그냥 집안에 집콕하고 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데 참 그게 뭐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원하는 규제가 예. 너무 다방면으로 강한 규제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사실 일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과하게 써왔던 게 문제점의 장초 시작이죠. 목적과는 좀 다르게 네. 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내 숫자를 얘기를 했지만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도입된 게 그
투기 과열지구인가요? 그래서 뭐 6억, 9억 이하는 40, 9억에서 15억은 20, 15억 이상은 제로. 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은 상승률이 뭐 20%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네. 그 중저가 주택이 많은 동부권은 30%막 엄청나게 오르고 이런 어떤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현상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굉장히 차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냈던 게 대출 규제의 어떤 기본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수준의 LTV를 20, 제로, 40 이거는 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제 관점에서는 영끌과 연결돼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영끌의 어떤 기본적인 행태의 원인은 쟤들이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점수도 안 돼서 그 분양 아파트도 못 받고 뭐 이러니까 살 수 있는 게 사실 남아 있는 게 어쨌든 재고주택에서 막 돈을 기존 모아서 주택이죠. 예. 그러니까 제 그 제자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결혼하기 전에 살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부동산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정부의 선택이라는 게 삶에 있어서 몰입을 이렇게 왜곡을 시킨다 그러면 이건 모든 걸 따라서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삶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어떤 이 사람들이 사는 어떤 뭐 인지상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언젠가는 그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많이 줬죠. 어쨌든 이사 대책이라는 게 뭐 변창흠 장관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제시한 게 공급 대책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최근 몇 달간의 어떤 시장 변화는 이게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거네라는 기대를 시장에서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청년층들도 좀 기다리고 내가 분양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굳이 연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생길까요? 글쎄요, 그럼 봐야죠.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분양도 그렇고 사람들의 기대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 좀 더 지혜롭게 어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가는 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고 어쨌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을 못 사게 하면 이 물꼬가 안 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안 사고 기다리게 한다라는 얘기는 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촉진제랄까 이게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손을 댐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 없이 집 산다는 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무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들의 집을 뭐 대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조차 이제 잃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드는데, 역시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신지도 궁금해요, 연구원님. 일단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는 이제 소득에 이제 비례를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 안 한다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됐을 때는 괜찮은데 하락 국면으로 진행됐을 때는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DTI, DSR을 지키는 이유가 그 소득에 대해서 유지가 돼야만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안 사면 나는 손해다. 그런 입장이 강해서 굉장히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국가 전체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어떤 규제 완화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무주택이라든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소폭으로 완화해주는 어떤 방향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뭐 대폭으로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집을 사는데 무리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혜택을 준다는 거는 또 사회적으로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금융의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난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 와중에서 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우려들도 있어서 이 대출 규제 완화하는 데 대한 걱정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출 총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대출을 집을 가진 다주택자, 투기꾼, 투기 세력, 임대 사업을 등록하게 해가지고 100채, 200채, 500채를 사는 사람들에게 80%를 대출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주고 실수요자들,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액을 줄여놓고 40%로 네. 이렇게 정부가 금융정책을 부동산 금융정책을 잘못 쓴 거죠. 그거를 그러면 그게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대출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의 소득이나 신용도를 상환 능력보다 주택 가격이나 주택이라는 담보 물건을 보고 돈을 대출해 주는데 근데 왜 그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몇 프로 빌려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관치금융입니다. 관치금융.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근데 그것도 그런 말을 은행들이 듣는 이유는 비소구 대출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젊은 사람들 최초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한 5억이나 10억까지는 네. 비소구 대출을 늘려서 은행들이 그 담보 대출이 아니라 자기들이 집값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특히 최초 구입자나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의 한 80%까지 진짜 대출을 해줘야 그렇게 늘려줘야 된다. 실제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일이 생긴다는 거죠. 실수요자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주택자들, 네네.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대출을 다 회수해서 한 푼도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서울 시내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큰 관심 중에 하나일 텐데 서울시는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이 바뀌었죠.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시 내 재건축 재개발 지구 4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용했습니다. 지금 뭐 압구정과 목동, 뭐 성수동 또 여의도까지 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가동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사실 취임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재건축 규제 완화였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꺼낸 카드는 지금 규제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떻게 과연 작용을 할지도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그 재건축 뭐 재개발 활성화라는 방향성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부작용을할까 이게 초기에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나서 집값이 좀 들썩들썩하긴 했습니다. 재건축 시장 위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소폭이라도. 뭐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뭐 고가로 거래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뭐 부동산원의 가격 지수나 뭐 국민은행 혹은 부동산 124의 가격 지수를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세라고 얘기해 선명하진 줄 수 있는 않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 이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신규 주택의 네.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는 신축 아파트, 뭐 5년 이내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의 움직임은 오히려 안정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강남 사고 같은 경우는 떨어진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공급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뭐 필요하죠. 3년, 4년, 5년이 네. 걸려야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재건축 아파트는 짓게 만들고 뭔가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레퍼런스가 되는 가격은 신형 아파트죠. 만들어내서 지어낸 신형 아파트의 가격이
과연 얼마나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결과물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는 공급 확대에 대한 뭐 기대가 없지는 않다고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강하게 지금 시장의 가격 안정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필 거냐에 대한 수위 조절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생각에서는 불안하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생명과도 연결돼 있고 막 오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재건축 대상이 되는 회자되고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도입을 해서 최소한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통제를 해보겠다라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반응이 그렇게 미미해요. 뭐 크게 반응이 오는 것 옛날처럼 같지는 막 않습니다 지금. 이 지적하고 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나올 텐데 어제 좀 조용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네네, 그래서 좀,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는 굉장히 강한 규제입니다. 센 거죠. 네, 사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규제든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장기간 유지를 하게 되면 네. 거기 있는 그 부동산 소유자들에 있어서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어요. 뭐 하다 보면 뭐 티켓집 하다 망해서 뭐 자기 사업장을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별의 분들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런 어떤 자산에 대한 부분을 유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네. 최소한 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세훈 시장도 걱정과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카드가 사실 뭐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과연 가장 중요한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는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앞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하셨던 방향과는 틀리다는 어떤 시장의 기대 효과가 있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하셨던 거는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심지를 35층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3.5층.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35층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임대 아파트를 그 정비 사업에서 25% 정도로 확대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또 분양가 상한제도 좀 하다 보니 혜택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냐?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늘어난 거죠. 일단 용적률이 올라가서 건물의 일반 분양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일반 분양분의 가격에 대한 매출액이 올라야지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서 일단 그 허가는 거래가 활발히 되지 않는 걸 묶어놨기 때문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세훈 시장님이 바뀌셔로 인해서 뭐 도시기본계획상에 35층에 대한 어떤 거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비율을 축소를 뭐 완화하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 발생을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가격의 효과가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 뭐 시장이 1년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예. 당선됐다고 해서 지금 시의회는 조례를 바꾸려면 네. 110명 있어야죠. 중에 102명이 여당이고 음. 국회는 180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고 25개 장관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대통령이 25번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값이 안 잡혔는데 서울시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재건축 단지의 그 공약들이 집값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서 지금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5, 6대책이 발표된